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가르치는 교사, 즉 스승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교사는 짓거린다. 하지만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친다. 반면에 훌륭한 교사는 스스로 해보이고 위대한 교사는 가슴에 불을 지른다. 어릴 적 골목에서 접하던 복음의 소리가 이제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땅에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길로 전해지고 있음에 이 시간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에서도 전합니다. 서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 그리고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며 기록했던 김동선 목사님의 일기를 통해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증거합니다. 어렸을 적 동네에 새로 이사온 한 전도사님이 골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3남매는 모태신앙이었고 가족들과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지만 전도를 도왔던 인연으로 경로당 다락방에 작은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찬양소리, 마룻바닥 걸음소리가 크면 아래층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로 천장을 두드리셨어요. 그러면 까치발을 하고 교회에서 신나게 놀았었습니다. 그 교회가 조금 성장해서 비록 물이 넘쳤지만 넓은 지하실의 공간으로 나중에는 작은 땅을 사서 조립식 건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전교인 100명이었지만 한 번도 도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자라 전문인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오는 과정에서 장점이라 함은 젊다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즉 큰 교회의 지원도 유명한 분들과의 인맥도 저를 알고 지지해주는 어떤 도움 없이 시작했습니다. 배짱 좋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선교회 운영까지 책임을 맡으면서 늘 큰 부담과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서 움츠려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결론은 아직 건실하게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의 수준을 넘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합니다. 그것이 제가 누릴 수 있는 기적이고 사랑이랍니다. 제가 주로 쓰는 기도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이에요. 주님, 저는 과부와 같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들을 키웁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은 고아입니다. 부모 없어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전 이곳에서 나그네입니다. 보호해 주세요. 이러한 우리들 보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감사한 것은 어떤 위기와 큰 궁핍 앞에서도 주님은 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임을 호소하면 제 생각일까요? 속히 응답이 되는 듯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리카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데레 편 제11일차 김동선 목사의 일기입니다. 선교지에서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데레 편 제11일차. 날씨 맑음, 온도 23도. 아침에는 피자 한 조각, 도너츠빵, 양배추 샐러드, 요거트를 먹었다. 점심에는 밥과 소세지 야채 볶음, 양배추쌈, 후식으로 비빔면을 먹었다. 저녁에는 시장에서 사온 호박잎을 무치고 비름나물, 계란 후라이를 밥과 고추장에 비벼 먹었다. 이곳 비름나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시흥에 계시는 모 선교사의 어머니 이오키 권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기적의 후원 손길. 연금과 앞댈 문제로 무거운 밤을 보냈지만 다시 태양이 어김없이 우리의 아침을 비춰주었다. 정부가 선교사들에게 부과한 연금과 세금의 일부를 내야 한다. 이번 주를 넘기면 어마어마한 과태료까지 부과되기에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하는 날이다. 그래야 나머지 세금 부분은 2주간의 유예 기간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준이 넘으면 그분이 나서서 밤새도록 일하신다. 밤새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보내왔다. 소식을 전해들은 후원자들이 보내온 성금이다. 카메룬에 한두 번 왔다 간 선교사들과 기도해 주시는 교인들이, 그들을 파송했던 선교부 위원들이,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던 대륙별로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이, 서선교사의 후원교회가 그 주인공들이었다. 한 후원자가 있다. 국내에 있는 미혼모를 위해 2년간 저축하기로 작정했다.
기도 편지를 받자 서선교사야말로 아이들을 돕는 미혼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다. 당장 적금을 해약하고 인출한 돈 전부인 150여만 원과 그 위에 마음을 더 보태었다. 서선교사는 한국의 미혼모들에게 빚졌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그들을 위해 다시 갚아주겠다 다짐했다. 포항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시며 우리 부부를 지지해주시는 서지사님 내외도 100만 원을 선뜻 보내주셨다. 저 멀리 시에라리온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후원금이 도착했다. 미국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도 기도를 계속하셨다고 한다. 기아대책에서 선교사 지원 캠페인을 하여 모금한 재정도 때마침 들어왔다. 아침에 확인해보니 오늘 지불해야 할 금액이 정확하게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서선교사는 아침부터 감사 메시지를 보냈느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이런 기적을 지난 19여 년 동안 경험했다는데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기도보다 더 많은 응답을 얻었을 거라고 한다. 그러는 한편 기억력이 점차 감소해서 당장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또 염려하기도 한다며 심해진 영적 건망증 현상을 안타까워한다. 노경의 힘. 영적 건강뿐 아니라 본인의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서 선교사는 죽을 것처럼 아팠던 적이 2번 있었다. 야운데에서 정수된 물인지 알고 오염된 물을 마셨다가 탈이 났다. 그러나 시골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선교의 동료 직원들 식사를 챙겨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하루 딱 고열로 헤매다 벌떡 일어났다. 2번째는 은가운데레에서 탈진으로 3, 4일을 앓았다고 한다. 쉬고 싶은데 센터 가족들이 대적 기도를 한다며 자꾸 찾아와서 울 수도 웃을 수도 없었던 기억이 있다. 그동안 많은 동역자들이 질병으로 카메룬을 떠났다. 혈관이 끊어져 뼈가 괴사되고 얼굴에 염증이 퍼졌는데 항생제가 말을 안 들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고귀한 소명을 따르던 서 선교사의 비루한 몸도 함께 많은 고생을 했다. 오토바이 강도로부터 가방을 지키기 위해 몸을 틀다가 땅에 넘어져 어깨 인대가 파열되었다. 그 바람에 한쪽으로 잠을 자다가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를 악물고 버틴 수많은 밤을 보낸 턱에 그만 턱뼈도 고장났다. 지금도 크게 하품을 하면 안 된다. 허리 디스크는 물론이며 무릎 인대도 약해 오래 서 있지도 못한다. 다행히 나처럼 흰머리는 없다. 서선교사 어머니는 어릴 때 먹였던 녹용 12첩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 것이라 했다. 서선교사는 자신이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더니 강한 자로 남았다고 고백한다. 의료 문화. 카메룬의 의료시설은 열악하다. 개인 병원이 외부 지원 없이 자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RCF 초기 사역에는 병원도 운영하고 장래에는 의과대학도 설립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계획이 수정되었다. 현지인들에게 양도된 루터교 병원도 외국 의사들이 떠나고 지원이 줄자 운영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운영 관계자들의 일탈 문제도 한몫 거들고 있다. 대신 이곳에서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의 방문 진료가 활발하다. 이곳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으면 환자가 주사기와 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어차피 환자가 모든 준비를 해서 병원에 입원하느니 감염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려고 집에서 요양한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1-2명의 개인 간호사를 집에 불러 치료와 처치를 받고 있다. 삼손. 후원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던 중 삼손 형제가 찾아왔다. 한때 CDP 스텝으로 아동 결연 사업을 함께한 직원이었다. 서선교사와 영농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상의하기 위해 왔다. 며칠 전 농사진 첫 열매라며 수박 4덩이를 센터로 보내온 주인공이었다. 불행히도 수박은 그것이 마지막 열매가 된 것이다. 4분의 1 헥타르 정도의 땅에 심은 수박은 시범 농사였는데 좀 더 기술을 배워야 할 것 같다며 쑥스러워한다. 다행히도 옥수수를 3헥타르 약 10,000평에 심었는데 작황이 좋다고 한다. 카메룬 쌀이라고 고급 쌀이 있는데 전량 수출한다. 이를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1헥타르 약 3,000평 정도의
이 쌀을 심었는데 이 역시 잘 자라고 있다고 한다. 시장 구경. 은가운데레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야채거리를 사기 위해 시장에 들렸다. 지난주 갔던 뿌띠막쉐 인근 지역이다. 커다란 운동장 같은 곳에 각종 야채, 곡식, 과일 등을 파는 좌판이 있었고 한편에는 바닥에 비닐천을 깔고 옷, 신발 등을 팔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가자 니홍을 외치고 아미고를 외쳤다. 니홍은 우리를 중국인으로 알고 니하오라 인사하는 말이고 아미고는 스페인어로 친구라 하는데 무언가 국제시장을 연상케 한다. 냉동 수산 창고에는 10종이 넘는 생선을 팔고 있었다. 고등어, 삼치, 조기, 대구 등의 생선이 있었다. 그 창고 뒷골목에는 냉동 생선을 녹여서 소매로 팔고 있는 생선 시장이 있었으나 파리들이 까맣게 붙어 있어서 서둘러 나온다. 모기장이라도 덮어 놓으면 좋으련만. 다 이유가 있겠지. 학교에 안 가고 옥수수, 과일 등을 머리에 이고 팔러 다니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보인다. 남자아이들은 쌀포대 재질로 만든 시장 가방을 팔고 있다. 중고시장 옷. 자세히 살펴보니 옷과 신발들은 모두 중고 제품이었다. 컨테이너를 통해서 중고용품이 들어오면 소매업자들이 다시 사서 시장에 파는 시스템이었다. 이곳에 한국산 제품도 있는데 그 인기가 좋다. 옷감도 좋고 디자인도 훌륭하고 상태도 좋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동네에 의류 수거함이 있다. 가끔씩 보면 몸에 맞기만 하면 가져가고 싶을 정도의 깨끗하고 상태 좋은 옷이나 신발들이 미처 수거함에 못 들어간 채로 쌓여 있다. 이 재활용 물건들은 일산 등에 있는 업체로 옮겨져 세탁 후 해외로 수출된다. 그렇게 아프리카까지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1차 선별 과정을 통해서 의류와 가방에 들어있는 각종 귀금속, 동전, 지폐 등을 찾는다. 한 번은 현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온 컨테이너에서 나온 물건들의 구분을 위해서 서선교사를 찾았다. 모아놓은 곳을 가보니 각종 지폐, 동전은 물론이고 오래된 집문서, 계약서 등도 발견됐다. 각종 귀금속은 물론이다. 어떤 가방에는 성경책도 들어있어 혹시나 헌금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을 법하다. 앞으로 의류나 가방 등을 집 앞에 의류 수거함에 내다 놓을 때는 꼭 주머니를 확인하기 바란다. 유산으로 남겨주신 땅 문서를 찾으러 은가운데레까지 찾아오지 않으려면 말이다. 신발 가게의 진열한 신발은 한 짝밖에 보이지 않는다. 짝을 찾지 못한 신발만 파는 곳인가 했더니 일부러 그렇게 진열한다는 것이다. 2짝 다 진열해 놓으면 몰래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단다. 계산이 끝나면 숨겨둔 나머지 한 짝을 가져다 준다. 때로는 머리에 신발을 이고 돌아다니며 팔고 있는 남자들도 있다. 시장에서 나온 나물들을 이용해 저녁을 해먹었다. 또 하루를 행복하게 마친다. 서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 그리고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며 그 생생한 현장을 김동선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1990년대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의 열악한 빈민촌 선교 이야기를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1990년 시절에는 팩스와 국제전화로 소통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A4 용지 팩스 한 장을 보냈는데 10,000원 정도 하였고 국제전화비도 무척 비쌌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세계에서 모인 교포 청년들이 빈민촌으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도 열악한 빈민촌에 왜 오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서 아프면은 어떻게 할까? 전 세계에서 모인 교포 연합 예배팀들이 온다고 하여 와서 아플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직통 항공편이 없어 한국을 출발하여 태국 방콕을 거쳐 첫 번째 선교팀이 왔습니다. 당시의 미국 교포들은 거의 다 한국말을 하지 못해 영어로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광야 같고 황무지 같은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 프랑스 교포와 미국인 선생님들이 오자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날마다 영어 찬양과 율동과 영어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포 선교팀이 오전과 오후와 저녁에도 쉬지 않고 가르치면서 틈틈이 새마을 운동을 하였습니다. 각종 피부병과 종기와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해도 병원에 가지 못해 주민들이 무척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2주 동안 체류하는 교포 청년들도 서서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서도 선교하는 사람들은 아파도 기뻐하고 힘들어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하수구가 없어 온갖 오물과 쓰레기로 덮여 피부병이 창궐하는 골목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은 돌을 사다가 깔아주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교포 청년들이 막노동을 한 것입니다. 조금만 비가 내려도 질퍽거리는 골목길에 자갈을 깔아주자 고속도로처럼 보였습니다. 오지에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 십자가의 지원군들이 와서 새마을 운동을 해준 것입니다. 교포 청년들이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침밥은 식빵과 우유를, 점심은 라면을, 저녁밥은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토스트와 커피를 주고 점심때는 가지고 온 재료로 햄버거를, 저녁에도 직접 피자를 만들어 주면서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거의 날마다 익숙하지 않는 완전히 서양식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자 견딜 수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꾹꾹 참고 먹었습니다. 된장국이 그립고 김치가 먹고 싶어서 신토불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성의껏 만들어주는 스파게티와 자가 햄버거와 라면과 피자를 일주일 정도 계속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도 먹기 힘들었던 서양식 음식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어서 그런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을 소지한 군인 5명이 와서 누가 대장이냐고 하였습니다. 저입니다 하고 앞으로 나갔더니 저희 가슴에 AK 소총 5개를 겨누면서 모두 다 당장 1시간 안으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총을 선교사의 가슴에 겨누자 참으로 암담하고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별의별 사정을 다해도 통하지 않아 모두들 짐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은 벌벌 떨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찬양을 하거나 길거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의 모든 행동은 미풍양속을 해치기에 승인받지 않는 곳에서의 모든 활동은 금지 대상이었기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군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전통 문화를 파괴한다고 하면서 총을 들고 저희들을 쫓아내려고 온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서 대장 군인을 만났습니다. 밤이 깊어 차도 없고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없어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어 내일 아침에 나가겠다고 통사정을 하니 그럼 자기들이 내일 오전에 다시 오겠으니 그때까지 다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선교팀들과 아이들이 울고 불며 밤새 기도했습니다. 캄보디아 전통 문화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난리를 치던 군인들이 그 다음날 아침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기도가 승리하고 강구가 이겼고 호소가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궁하면 통하고 크리스찬은 기도하면 통했습니다. 바로 이때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건축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애골 복구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할 때도 불리할 때도 앞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에 총불이 5개를 겨누는 절박한 순간을 통하여 희미한 음성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때부터 교회 건축을 위해 철저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흔히 태평양은 주인 없는 바다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곳에 있는 수많은 섬나라들의 영토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풍부한 해양 자원을 얻기 위해 또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열강의 패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 중국과 미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태평양에는 사람의 사는 섬과 살지 않는 섬들을 합쳐서 약 2만 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운영하는 1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의 팔라우, 마샬 아일랜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나우루, 키리바시가 있고 폴리네시아의 사모아, 통과, 쿡 아일랜드, 나우에가 있고 멜라네시아의 파푸아 뉴기니, 피지, 바누아투, 솔로몬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흔히 태평양 지역은 지상 낙원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푸아 뉴기니를 제외하고는 인구도 적고 육지 면적이 작아서 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장이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섬나라마다 높은 지형의 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낮은 지형의 섬인 환초,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은 지형의 섬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섬나라들은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 섬나라가 보유한 배타적 경제수역 200캐리 적용, 광활한 해역을 들 수 있습니다. 14개 독립국가의 전체 육지 면적은 55만 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이들 섬나라는 총 3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양 통치권,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주인 없는 바다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태평양의 대부분이 이들 섬나라의 바다 영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 섬나라는 나라별로 풍부한 해양 자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먹는 참치의 90% 이상이 이곳 마이크로네시아와 남태평양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참치를 잡으려면 원양 어선들이 각 섬나라의 바다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바다 및 해양 자원 또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합니다. 태평양의 섬나라를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들 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입니다. 유엔 총회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투표할 때 이들 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처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21세기에 서양과 동양의 강대국들이 태평양을 두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해온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과 새롭게 부상한 중국이 원조를 내세워 사활을 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그 옆에는 마이크로네시아를 포함하는 남태평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중국 태평양 도서 국가 포럼을 운영하면서 동관 노동력으로 태평양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마이크로네시아와 남태평양의 섬나라에 1억 불 이상의 원조를 해왔습니다. 정부 청사와 공항, 활주로, 사회 기반 시설, 도로 방파제를 공짜로 지어주는가 하면 필요할 때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 세계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The Next US-China Battleground. 마이크로네시아, 미국과 중국의 다음번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 기사를 쓴 프레네이 베라다는 중국이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이권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권은 유엔에서의 필요한 지지 기반을 마이크로네시아의 섬 나라들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홍콩 문제, 타이완 문제,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권은 군사적인 지정학적 이권입니다. 미국이 마이크로네시아에서 해상 봉쇄를 한다면 중국은 군사적 대립을 위한 물자들을 중국 땅으로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는 중국은 마이크로네시아에서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권은 마이크로네시아의 풍부한 해양 자원입니다. 이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원양 어선들이 많은 참치를 어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참치 어획을 독점하고 싶어합니다. 마이크로네시아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독점하기 위하여 중국은 각 섬나라에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과 마이크로네시아의 섬나라들은 만료되는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중국은 마이크로네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 스테이트는 2022년 3월에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에서 독립하기 위한 국민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2022년은 언뜻 보면 마이크로네시아의 상황이 어수선하고 방향을 잃은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출렁이는 태평양의 파도처럼 마이크로네시아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과메니안 마이크로네시안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마이크로네시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의 미래를 한눈으로 바라보시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평양의 섬나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세계 선교보고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